오짜! 2025년 5월에 공백이가 읽은 10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월말정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짜! 2025년 5월에 공백이가 읽은 10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입니다. 찬옥계의 소설이고요. 고독한 용의자입니다. 요거 제가 줄거리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요 소설은 한 남자의 사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정황상 거의 자살이 확실합니다. 숯불을 피운 흔적도 남아있고 술도 많이 마신 것 같고,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 자살 사건이다 하고 마무리하고 돌아서려는 찰나에 이 남자의 옷장에서 어마어마한 걸 발견해버려요. 뭐냐, 이 표본처럼 유리병에 담겨있는 시체입니다. 몸에 여러 부위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신체의 일부분들이 마치 뭔가 모양을 일부러 잡아둔 것처럼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체들을 뜯어보니까 시체가 한 구가 아니라 두 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살인사건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죽은 남자, 이 방의 주인이 20년 동안 방 밖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히키코모리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증언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 남자의 유일한 친구인 칸즈위안이라는 사람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더불어서 어떤 작은 심증 때문에 이 칸즈위안이라는 사람도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고요. 유일한 조언자이자 용의자인 이 칸즈위안은 경찰에 에게 굉장히 열심히 조언을 해주는 듯 보이는데, 이게 친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진심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꿍꿍이로 보이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 혼란을 독자 역시 따라 겪게 되면서 그 범행 과정과 범인을 추리해 나가는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흥미진진하죠. 저도 이거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재미도 재미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요소들, 예컨대 히키코모리, 렌탈 애인, 고독이나 학교 폭력,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정서와도 잘 맞닿아 있어서 좀 의미도 있고 씁쓸하기도 했던 소설이었어요. 여담으로 제가 이 책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찬옥계의 진짜 찐 작품은 1367이라는 작품이다, 그게 진짜 최고작이다 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조만간 그것도 읽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책, 찬옥계의 고독한 용의자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팡팡의 장편소설 연매장이고요. 미리 귀뜸해 드렸지만 이 책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영상으로 처음 이 책을 접하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내용 소개해 볼게요. 소설의 시작에서 강물에 빠진 한 여자가 구출됩니다. 구출 당시 이 여자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고요. 게다가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발견이 돼요. 다행스럽게도 여자는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와 결혼해서 새 이름도 얻고 아이도 낳으면서 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아들이 무척 능력 있는 남자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호강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집을 짓고 나서 여기로 어머니를 불러들여요. 그런데 이때부터 여자의 정신에 뭔가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말들을 계속하고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던 이 어머니는 끝내 정신을 놓고 과거 속으로 침잠해버리고 마는데요.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했을 정도로 끔찍했던 그녀의 과거에는 1950년 중국의 토지개혁과 관련한 일화가 꽁꽁 숨어 있습니다. 이 토지개혁 당시에 중국의 농민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땅을 배분하겠다는 목적 하에 지주계급에 대한 엄청난 폭력과 숙청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여성은 바로 그 사건을 몸소 겪고 겨우 생존한 인물이었던 거죠. 이 소설 연매자는 과거로 침잠에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그녀의 일화와 현대에서 어머니의 조각을 발견해가는 아들의 두 이야기가 겹겹이 교차하듯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렇게 직조된 이야기가 무척 생생하고 실감나게 와닿았고요. 또 낯선 타국의 역사와 비극이 큰 자극이 되어주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픽으로 선정한 책입니다. 팡팡의 연매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고요. 제가 이거 사놓고 진짜 오래 묵혀뒀던 책인데 이제야 읽게 됐습니다. 요거 현암사에서 나스메 소세키 전집으로 나온 책인데 장정 진짜 예쁘지 않나요? 줄거리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화자인 나는요, 해수욕장에서 한 남자를 발견하고 알 수 없는 뭔가 끌림,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 남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게 되는데요. 이 선생님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처럼 곁을 주지 않는
않는 사람입니다. 되게 고독해 보이고 시니컬하고 과묵하기도 하고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이 해수욕장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선생님과 왕래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어느 날 나가 아버지의 병환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가게 돼요. 바로 여기 고향집에 머무는 이 시점에서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을 거다라는 말과 함께 선생님의 그간 모든 인생이 쓰여져 있어요. 요 소설이 상중하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장에서는 나와 선생님의 교류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고향에서 머무는 동안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바로 이 선생님의 시점에서 쓰여진 편지, 즉 유서의 내용입니다. 독자는 1장에서 느껴졌던 선생님의 그 태도, 그 특유의 냉소, 인간에 대한 회의감, 뭔가 짓눌리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의 연유를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요거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전개 자체가 뭔가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춰내는 듯한, 뭔가를 추적하는 듯한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해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어렵거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우울하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읽고 나면 사람의 마음을 좀 고립시키는 것 같은 묵직함이 있는 책이었어요. 분명히 책장은 굉장히 잘 넘어가고 재미있는데 뭔가 속에서 이 턱턱 막히는 느낌?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매력 때문에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공감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나스미 소세키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아리까리 독서회에 선정 도서기도 했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진짜 스테디 중에 스테디셀러지만 또 호불호가 갈리는 책의 대명사이기도 해서 저희가 독서회에서 처음으로 선정을 해서 같이 읽어봤었죠. 이 소설이 참 줄거리를 요약하기가 애매한데 진짜 간단히 무척 압축한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화자이자 주인공은 와타나베라는 청년입니다. 이 와타나베는 착륙하던 비행기 안에서 비틀즈의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노래를 듣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친구에게 어떤 과거가 있냐? 이 와타나베는 고등학교 시절 자기와 가장 친했던 친구인 기즈키, 그리고 그녀의 애인인 나오코와 삼총사처럼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기즈키가 자살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와해돼서 이 두 사람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한참 후에 나오코와 우연히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타나베는 나오코에게 뭔가 특별한 연민과 애정을 품게 돼요. 왜냐면 또 두 사람만이 함께하고 있는 어떤 기억의 공유가 있잖아요. 또 자신들만 알고 있는 상처가 있고요. 하지만 그런 교류도 잠시, 와타나베는 갑자기 사라진 나오코로부터 자신이 요양원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와타나베는 계속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미도리라는 이름의 거침없고 생명력이 넘치는 여성과 교류하는 한편, 나오코가 있는 요양원에 찾아가서 그녀의 룸메이트 레이코와도 인연을 쌓게 돼요. 이 소설은 삶과 죽음, 상실 가운데서 부유하고 있는 이 많은 청춘들의 모습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이 넓은 스펙트럼 안에 각각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요 사람들끼리 빚어내는 특유의 거리감, 떨어져 있음이 뭔가 고독함과 애틋함을 만들어내는 소설이에요. 또 이런 메시지들과 함께 그 당시 일본 특유의 분위기, 그리고 몰입도가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책인데요. 반면 이 소설에 굉장히 날것의 수위 높은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서 거북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굳이 이런 장면을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불호보다는 호에 가까운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요 위 링크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었어요. 해외 소설 마치고 이제 한국 소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배명훈 작가님의 한국형 판타지 소설 기병과 마법사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내용 소개해 볼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영윤혜라는 인물입니다. 이 윤혜는 왕의 폭정이 극에 치다른 소라울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과 결혼하려고 했었던 남자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윤혜는 어디선가 정체 모를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 순간 각성해서 마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목숨을 겨우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구사일생하긴 했지만 윤혜는 쫓겨나듯 북방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다르나킨이라는 이름의 기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의 종말에 맞서게 돼요. 어딘가 불길한 느낌을 뿜어대는 거문담이라는 건물과 1021이라는 알 수 없는 숫자, 요 요소들의 비밀을 풀면서 흥미롭게 진행되는 이
이 소설은 진짜 연대 에너지를 빵빵하게 느낄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몰입도와 재미가 크게 늘어나는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께 추천을 해드렸었죠. 제가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렸던 영상이 있어서 위쪽에 링크 걸어둘게요. 꼭 살펴봐 주시고요. 여담으로 제가 조만간 요 책의 증정 이벤트를 인스타그램에서 열 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판타지 소설 배명훈 작가님의 기병과 마법사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소설로는 마지막 책이고요. 이꽃님 작가님의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입니다. 이 책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읽어보신 분들이 진짜 많이 칭찬해 주셨던 소설인데요. 연령에 관계없이 진짜 독자의 마음을 쏙 빼놓는 소설이었거든요.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인적 드문 저수지에서 소년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이 소년과 함께 있었던 소녀의 신발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경찰이 이 증거물을 가지고 가서 이 소녀에게 정황을 물어보니 얘가 털어놓는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두 아이, 혜주와 해록은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요. 누구보다 풋풋하고 또 사랑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던 두 사람이지만 해록은 사랑과 호감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혜주를 조종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혜주는 그것이 위험한 행동이라든지 범죄가 아니라 단지 사랑이라고 믿고 있고요. 이 해록이 실종되기 전까지 두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설은 추리하듯이 천천히 풀어내는데요. 이꽃님 작가의 소설답게 마지막에는 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아껴야 돼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위쪽에 링크 참고 부탁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꽃님 작가님의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고요. 정지혜 작가님의 꼭 맞는 책입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스페셜픽 도서로 꼽게 될지 진짜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정지혜 작가님은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단 한 명의 독자만을 위한 책 처방을 해준 책 처방사입니다. 고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며칠 동안 책을 골라서 한 사람에게 딱 맞는 책을 권해주는 것이 이 정지혜 작가님만의 책 처방인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이 책 처방을 해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읽은 책을 어떻게 다 기록해두고 나중에 다시 뺏어 보는지, 어떤 기준으로 책을 권하는지,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놓은 이 작가님만의 독특한 독서법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직업 때문에 정말 다양한 독서법 책을 꾸준히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독서법 책에서 뭔가 특이점을 발견하는 일이 좀 드물어요. 대체적으로 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서법 책을 볼 때는 뭔가 와, 새롭다, 자극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맞아, 그랬지 라는 느낌으로 책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약간 신세계? 이 사람이 책을 대하고 고르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섬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컨대 저는 책을 보고 소개할 때 약간 전체적인 줄거리와 맥락을 말씀드리는 편인데, 이 작가님은 정말 그 캐릭터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 그것들을 곰곰이 뜯어보시는 분이었고요. 또 새롭고 덜 알려진 책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런 깊이와 넓이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됐고, 그래서 책을 읽고 좋아하시고 뭔가 책을 내 삶에 더 깊게 받아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 정도로 읽어야 누군가한테 책을 권하고 이 분야에서 선구자라는 소리를 듣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에게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리프레쉬가 됐던 책이었습니다.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 정지혜 작가님의 꼭 맞는 책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창주 작가님의 못생김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아마 서점에 검색해보시면 요거랑은 다른 표지가 뜰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책발전소 특별판이거든요. 그거 참고해주시면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 신체 이미지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몸에 관한 이미지인데요. 밖에서 나를 보는, 남에게 보여지는 외형이 아니라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즉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당사자만의 이미지인 거죠. 보통 우리가 외모로 트라우마나 상처나 한계, 어려움을 가지게 되면 이 외형을 고치려고 한단 말이죠. 뭔가 수술이나 관리 같은 걸 통해서. 근데 이 책에서는 외모를 먼저 고치기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고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절대적인 외모의 수치와 정신건강이 늘 일치하지도 않고, 외모 수정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따르잖아요.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외모를 수정한다고 해서 신체의 이미지가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뭔가 근거 없는 외부의 신념, 매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먼저 건강한 신체상을 갖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는 거죠. 독특한 거는 이 연구 주제와 메시지가 의사이자 작가인 이창주 작가님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 작가님이 어린 시절부터 전두탈모증이라는 병을 앓았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면역세포가 모낭을 공격해서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는 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병을 작가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왔고, 또 이게 난치병인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외모 컴플렉스가 유난히 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의학의 길에 발을 들이면서 외모는 계속 변하지 않았지만 나의 신체 이미지를 치유함으로써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작가님은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 이 책을 내놓게 된 거죠. 이 책은 작가님만의 이러한 역사와 수많은 진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뭔가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담에 어느 정도 늘 노출이 되어 있고 고민도 많은지라 이 책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됐네요. 이창주 작가님의 못생김의 심리학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딜립 제스테와 스콧 라피가 함께 쓴 책입니다. 말 그대로 이 지혜라고 하는 가치를 과학적인 수치로 측정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을 실어놓은 책이에요. 왜 보통 지혜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냥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것이다, 경험이 그만큼 쌓여야 한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EQ나 IQ처럼 뭔가 수치로 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과학계에서는요, 공통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성격 특성을 7가지 구성 요소로 본다고 해요. 그 요소는 성찰, 친사회적 행동, 감정 조절,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 결단력, 사회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능력,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별의 요소들이 발현될 때 뇌 속에서 어떤 신경과학적인 특성이 발견되는지 추적하고 이것들을 인위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뭔가 지혜를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을 짤 수 있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혜와 그 요소들에 관련돼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정신건강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흥미로웠어요. 진짜 사회과학이나 뇌과학들은 파면 팔수록 재밌는 책이 많은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이 분야에서 워낙 다양한 책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의 비밀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책입니다. 차란 란가나스의 기억한다는 착각이고요. 이번 달 저의 3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제목 그대로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예컨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하게는 내가 10대 때 들었던 노래의 가사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정말 기억하려고 애썼던, 열심히 학습했던 것들은 왜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뭘 하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런 현상이 도대체 뇌 속에서 왜 일어나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요. 인간이 뭔가를 기억하고 망각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선택해서 저장하고 어떤 기억은 묻어둔다는 것, 이런 구분을 뇌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뇌 속에서 어떤 변화가 관찰되는가, 기억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다양하게 알려주는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진짜 와, 요상하고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뇌가 실제 기억과 가상의 기억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거였거든요. 예컨대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뭔가 상상으로 어떤 휴양지와 바다에 대해서 떠올릴 때와 내가 실제로 어떤 바다와 휴양지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죠. 두 개 다 그냥 영화처럼 쉽게 떠올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상인지 진짜 있었던 일인지 뇌가 구분을 해낸단 말이죠. 물론 왜곡될 때도 있지만 그게 새삼스럽게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 진짜 기억이라고 믿는 것이 쌓여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와,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가. 뇌가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이 기억을 유지하는 그 프로세스가 혹시라도 잘못 작동되게 되면 진짜 나라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지? 어디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인간 존재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워지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읽었고, 이게 과학서적이지만 진짜 누구나 쉽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작가가 유쾌하고 유려한 글들을 써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을 만한 책이었어요. 이번 달 저의 마지막 스페셜픽 도서 기억한다는 착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 5월에 제가 읽은 10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의 구미를 담긴 책이 있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읽을 책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또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